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6세 고야마 슌스케 교수의 단 한마디가 일본 외교계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30년간 외무성에서 독도 담당 1급 관료로 일했던 그가 돌연 방송, 생중계 중 매국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보수 언론은 그를 노망난 매국노라며 격분했고 외무성은 긴급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의 고백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40년 외교 인생을 뒤흔든 한국인의 단 한마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고야마 슌스케, 올해 66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30해 동안 독도 문제만 다뤄온 사람이죠. 지금까지 수백 번의 기자회견에서 수십 편의 논문에서 그리고 무수한 방송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런데 그날 밤 도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행자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카메라맨은 손을 멈췄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보수 논객 나카무라 겐 씨가 소리쳤습니다. 고야마 씨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무언가가 목을 조였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 순간 방송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생방송이었으니까요. 일본 전국에 퍼져나간 제 고백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신 겁니까? 매국노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에서 본 단 한 장의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외무성 후배들, 대학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저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 아사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제가 우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하단에는 빨간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일본 독도 전문가 생방 중 충격 발언. 아버지, 아사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제 휴대폰에는 500여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천 개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그 대부분은 저주와 욕설이었죠. 매국노, 배신자, 정신병자.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고야마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왜 제가 그 무서운 고백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석 달 전 서울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김성도 교수,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에서 가장 확신에 찬 독도 전문가였거든요.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연구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제자 다나카 유우키가 들어왔어요. 26살 된 그 청년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태정관 지령이 뭔지 아시나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태정관 지령,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죠.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줄곧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유우키는 책상 위에 인쇄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쓴 논문이었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문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해왔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목이 마르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유우키가 떠난 후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해 동안 독도 문제를 다뤄오면서 저는 정말 모든 자료를 공정하게 검토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딸 아사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겠다고요. 아사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국의 땅을 밟는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본 한국 공무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와서 그들의 허술한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적대감도 없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이 김성도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일관계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죠. 사전에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의외로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단정한 할아버지였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학자다운 태도였죠. 독도 관련 한국 측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구실 서가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왔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갔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할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적으로만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어요. 학자는 학자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의심했던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보게 될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게 전부일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뭘 보게 될까? 서울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김성도 교수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꺼내는 모습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펼쳐 보인 고문서는 누렇게 바랜 한지였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였습니다. 붓글씨로 쓰인 한자들이 빼곡했고 종이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상국 일명 울릉도라는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조선 세종 때부터 이미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했다는 뜻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해석을 다르게 할 뿐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였어요. 1907년에 만들어진 공식 문서였습니다.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여전히 반박했습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예전만 못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일본어로 쓰인 문서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기록이었어요. 그것도 메이지 시대의 바로 태정관 지령이었습니다. 독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는 것으로 심득할 것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문서를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1877년에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한 기록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평생 몸담았던 일본 외무성 문서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잡고 있던 손가락 끝이 저릿했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일본 외무성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문서를 한국에서 보고 있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김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공개한 자료라는 김 교수님의 설명이 멀게 들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울릉도행 배를 탔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렸지만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일본 사람이 이런 곳까지 혼자 온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잡은 생선구이였습니다. 냄새가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멀리서 왔다며 많이 먹으라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새벽 독도를 보러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두 개의 바위섬, 그게 바로 독도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지만 묘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웅장했어요. 섬에 올라서자 독도 경비대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자부심이요. 그들이 사는 숙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왜인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독도의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 섬이 정말 일본 땅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 외무성 후배였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30해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써야 했어요. 일본 보수 학회에서 발표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논문 말입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문서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태정관 지령, 독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보려 했지만 첫 문장조차 쓸 수 없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써야 하는데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카무라 겐 씨가 들어왔어요. 저와 함께 독도 문제를 다뤄온 보수 언론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고야마 씨,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나카무라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캔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했어요.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30해 동안 모아온 독도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제가 쓴 논문들, 번역한 일본 정부 문서들, 그리고 한국 주장을 반박한 보고서들 하나씩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확신에 차있던 문장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제가 쓴 1998년 논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 글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인용한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일방적이었어요. 태정관 지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했던 거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비공개 기록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찾은 문서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메이지 정부의 내부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서들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감춰졌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해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거짓말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논문 원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에 써놓은 문장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결국 원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인쇄해둔 논문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찢어버렸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다음 날 나카무라 씨가 다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논문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본 자료들 얘기를 했어요. 태정관 지령과 조선시대 기록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들,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카무라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명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딸 아사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찢어놓은 논문 조각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사히야, 아버지가 잘못 살았나 보다. 아사히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다고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설사 그게 제 인생을 망친다 해도 말입니다. 논문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들이 저를 취재하려고 달려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제 한국 방문 사실을 언론에 흘렸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났어요. 독도 전문가 고야마 교수 한국 방문 후 논문 발표 취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제 숨을 곳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대학교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수는 대놓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존경한다던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나카무라 겐 씨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30해 동안 함께 독도 문제를 연구했던 동료였는데 이제는 적이 된 거죠. 다른 보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은 더 심했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갖 욕설과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매국노, 정신병자, 한국 첩자,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제 집 주소까지 공개하며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서웠는데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거든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30해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도시락 하나와 맥주 한 캔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딸과 함께 식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 신문을 흘끗 봤는데 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독도 전문가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딸 아사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인터넷에서 아버지 욕하는 글들. 너무 심해요. 아사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아버지는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야마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김성도입니다. 김성도 교수님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일본에서는 모두가 저를 욕하는데 한국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다니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조용히 숨어 살까? 아니면 그때 텔레비전에서 독도 관련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겐 씨가 나와서 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고야마 교수는 한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진짜로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연하고 싶다고요. 제 진짜 생각을 말하고 싶다고요.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한 곳에서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뭘 말할지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 앉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생방송 당일 도쿄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진행자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 그 사람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야마 교수가 정말 정상인가 하는 의심 말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 예정인가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진행자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아마 제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66해를 살면서 가장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해 보이기도 했어요.
화장사가 파우더를 발라주는데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나카무라 겐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된 거죠.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는데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했나 봐요. 처음 10분 동안은 평범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고 저도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야마 교수님께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진행자의 질문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신 건가요? 진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맨들도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뭘 확인하셨습니까?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도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진행자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나카무라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야마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카무라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66회를 살면서 방송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홀가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고야마 씨, 정신 차리십시오. 나카무라 씨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독도는 한 번도 일본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급히 손짓했어요. 광고로 넘어가자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생방송이었으니까요. 광고 시간 동안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PD가 달려와서 저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나카무라 씨는 화가 나서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어요. 진행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대본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재개됐지만 더 이상 토론은 없었어요. 진행자가 급히 마무리하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신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에서 본 단 한 장의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딸 아사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는 제가 우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인터넷은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야 괜찮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비록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렸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방송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국노가 됐지만 한국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휴대폰을 켜보니 한국 번호로 온 전화가 20통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혹시 협박 전화는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첫 번째 전화를 받는 순간 놀랐습니다. 고야마 교수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KBS 기자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10여 곳에서 동시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일본인이네요. 이런 분이 계셔서 희망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매국노라고 욕하는데 한국에서는 영웅 취급을 하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일주일 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 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 이미 충분히 욕을 먹고 있는데 한국 정부 행사에까지 참석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하지만 딸 아사히가 등을 밀어줬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말한 거면 당당하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공항에서 출국할 때 일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비난조였어요. 매국 행위를 멈추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들과 시민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플래카드까지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야마 교수님 환영합니다. 진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제 조국에서는 욕을 먹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다니. 김성도 교수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그분은 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큰 결단을 내리셨군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포럼 당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청중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양심을 고백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온 고야마 슌스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상 한국의 땅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터져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1,500여 명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평생 한국을 공격했던 사람이.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따뜻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김 교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었는데 맛이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동북아 역사 연구가 한 단계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늦게라도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 뉴스를 봤어요. 제 한국 방문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논조였어요. 휴대폰에는 일본에서 온 욕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드디어 진짜 제 자신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부터였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SNS에서 제 발언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진실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적어도 지지하는 목소리도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논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자 다나카 유우키가 찾아왔습니다. 석 달 전 태정관 지령에 대해 질문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존경의 빛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동북아 평화상을 주겠다고 연락해 온 거였습니다. 진실 추구 부문이었어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할 때였어요. 객석에서 딸 아사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진짜 일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일본인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제가 발굴한 자료들을 공식 참고 문헌으로 등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정관 지령과 조선시대 기록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김성도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 논문도 발표했어요. 한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실 추구였죠. 하지만 가장 보람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손녀 사쿠라가 저에게 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멋있다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어서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향한 용기였어요.
지난주에는 독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일 공동연구팀과 함께였어요. 바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섬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파도를 맞아왔어요. 변한 건 저였죠. 돌아오는 배에서 김성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덕분에 진실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요즘 제 연구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어요. 모두 진실한 역사 연구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해줍니다.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찾는 것이라고요. 설사 그 진실이 불편하다 해도 외면하지 말라고요. 어젯밤 딸 아사히가 제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모든 걸 잃었지 않냐고요. 명예도 지위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오늘도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사 화해에 관한 연구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공격하는 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풍경을 놓쳤는데 이제는 매일 감상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오늘 밤에도 손녀 사쿠라에게 한국 역사책을 읽어줄 예정입니다. 아이가 묻겠죠.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정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거예요. 그래. 이건 모두 진짜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가 확인했거든. 그날 한 일본 학자의 눈물이 동북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국경을 넘어 화해의 길을 열었죠. 여러분은 언제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깊이 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